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니, 주말 잘 보내셨죠? 일주일 정말 금방 갔습니다. 자, 이제, 신율의 정치 체크 두 번째 주로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 역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빡빡합니다. 여러분 12월 3일 무슨 날인지 다 아실 텐데요. 12월 3일 날, 물론 계엄이 1년이 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의 시나리오 역시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2월 3일 계엄의 밤, 바로 그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얘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야, 근데 이게 김 의원님 지난 1년 이렇게 돌아보면 네네. 굉장히 많은 마음껏 제가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할 때 모셨었잖아요. 예,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예. 그때 스튜디오에서 막 눈물 흘리시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셨어요? 네? 마음고생이라기보다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간절하게 바랬던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기를 또 시민들께서 다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치지 않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네? 근데 그때 당시 2024년 12월 3일 밤 제일 기억이 나는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국회 본관 로텐더홀 쪽으로 계엄군들이 무장한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시민들과 보좌관들이 그걸 몸으로 막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을 직접 본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뭐 PTSD라고 하나요? 이게 사진처럼 이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네, 강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때 그 장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많은 선배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한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당 국회의원으로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스러웠고 또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담했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해서 제게는 잊혀지지 않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사명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날은요. 물론 김 의원님은 현장에 계셨지만 저처럼 집에 있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놀라운 그때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아시잖아요. 딴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센터장님하고 뭐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 기억이 생각나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집에 있는 술을 다 먹었어요. 근데 취하지 않더라고요. 와. 저는 좀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것이 예전에 제가 법 공부를 할 때 내란죄 관련 공부를 할 때 입법 취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국회를 군인을 동원해서 무력 해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로 내란죄가 만들어졌었어요. 그게 그대로 눈앞에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자, 여쭤볼 게 많은데 네.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네. 아주 그냥 우리 김상우 의원님 뉴스로 도배가 됐어요. 아, 네. 휴대폰, 진짜로 그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 그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인가요? 어디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민주당 윤리감찰단. 민주당 예, 윤리감찰단에서 예전에 사법개혁 특위 관련하여서 예.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좀 엄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면 조사 후에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뭐 대면 조사는 당연히 응할 수 있지만 핸드폰 제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맞지 않는 것이다 생각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영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영장이 있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은 영장 발부 자체를 함부로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영장으로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정보가 다 취합되어 있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포렌식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 형사사법 절차에서 포렌식 할 때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 외에는 열어볼 수 없도록 그 프로그램을 걸어서 포렌식을 해요. 법조인이시니까 질문. 예. 아니 다 봐야지 이게 범죄 사실과 관련이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떠나서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민주당 동료지 않습니까? 동료의 말을 믿지 못해서 보자. 그리고 그걸 사유서 써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없어서 이건 잘못된 것이고 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단호히 거절을 했었고요. 하지만 뭐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당에 누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너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많은 기자님들 사이에 그 문제가 회자되고 취재 요청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공론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3개월 정도 이제 흘러갔는데 뭐 유튜브 방송에서 워낙 공론화되어 있던 일이다 보니까 뭐 유튜브 방송에서 그 얘기가 다시 나왔나 봅니다. 뭐 저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뭐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걸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셨고요. 얘가 자꾸 커지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긁어부스럼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공개 입장을 밝히는 취지는 뭡니까? 하니 1엔 1표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당대표님께서 직접 제 핸드폰을 본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해주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좀 긁어부스럼이 될 것 같아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좀 거절을 했는데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님께서 직접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1인 1표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당대표님께서 직접 보신 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건가요? 하니까 그 부분이다 말씀하셔서 근데 그때 윤리감찰단에서 핸드폰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인데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한다면 이건 또 거짓이 되어버리니 진실한 사실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입장 표명을 원하십니까? 하니 사실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입장 표명을 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또 저는 염려되지요. 당에 누가 될까? 그래서 당대표 비서실장님께 다시 두어 번 더 물어본 후에 또 다른 선배 의원님께도 여쭙는데 결국에는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게 맞겠다라고 다들 조언을 주셔서 그날 새벽에 좀 망설이다가 결국 이제 글로 전후 경위와 또 제 바람을 올렸습니다. 제 바람이라는 것이 사실 뭐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소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핸드폰 제출 요구 같은 경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 때문에 당론이 분열되거나 또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내란 종식, 두 번째는 민생,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기획.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거나 당론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아무래도 기자님들께서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언론 속성이 그러니까 제 본의와는 달리 예. 많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지금 핸드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그 헌법 존중 TF 그죠? 네. 거기에서도 뭐 자발적인 휴대폰 제출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저는 좀 저하고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예. 제가 어디가 그렇게 비겁한 행동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런 혐의나 근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사안 자체가 뭐 중요한 사안도 아니에요. 회의 내용 어차피 사법 개혁에 관한 사항들은 국민들께서 다 같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 아시고 공론화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 뭐 그런 걸 가지고 핸드폰을 보자, 그것도 국회의원의 핸드폰을 보자,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건데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 의심을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발적 제출 요구는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중한 사안이거든요. 물론 내란죄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데 그거는 수사 대상이 돼야지 이 수사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수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겁니다. 먼저 공무원 이제 자체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이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난다면 고발까지 이어지겠지요. 예. 그러니까 형사화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자발적 요구를 하고 자체적으로 먼저 일반 공무원 감찰하듯이 감찰하는 건데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공무원 감찰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닐까요? 12.3 내란에 관련되어 있는데 공무원 사회 그냥 건드리지 말라고 넘어간다면 그건 큰 잘못을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중요범죄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넘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란 특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이걸 다 할 수가 없죠. 할 수도 없고 특검이 그런 역할을 특검은 지금 내란 수괴나 주요 종사자만 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검찰, 경찰 이쪽에서 내란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역할 수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특검에서 더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은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해서 되는 것인가? 그건 공직자의 기본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1인 1표제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민주당 1인 1표제. 그러니까 대의원과 당원이 같은 한 표만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당내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는 좀 민주적 토의 과정이다 해서 좀 반갑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았으면 이런 분란 자체가 일어나기 전에 정리가 돼버릴 텐데. 근데 지금 분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그러니까는 이런 1인 1표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예. 근데 지금 보면 당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서로 간에 많은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나은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저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인 1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당연한 방향성입니다.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방향성이고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보완책, 대책, 그리고 또 시기적인 부분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1인 1표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겪었던 것처럼 통일교, 신천지 등등 당심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왜곡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1인 1표제가 이루어진다면 의사결정 자체가 왜곡될 수 있죠. 극단적인 경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부 민주당 당원 이중당적이 된 후에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 것인가? 보완책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통일교가 국민의힘은 이제 세월 갔으니 민주당으로 조직적으로 침투하겠다 했을 때 어떡할 것인가? 또는 유령당원 문제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여 그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상대적으로 영남, 충청, 강원 지방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대표 선거에 이걸 그대로 관찰한다면 당대표 후보자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 대의원 때문에라도 영남, 강원, 충청을 돌았겠지만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권리당원이 많은 지역을 한 번 더 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남, 강원, 충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그렇다면은 수권정당 또 책임정당이 되려면 가급적 많은 국민, 가급적 넓은 지역에 민의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정치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수권 정당이고요. 책임 정당입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민주주의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역할까지 다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영남, 강원, 충청으로 진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완책 없이 1인 1표를 강행한다면 역으로 영남, 강원, 충청에 대한 진출을 포기하고 회군하는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져간 국민의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인 1표는 민주주의의 당위이고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인 건 분명 맞지만 이 목표를 그냥 관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은 무엇인지, 보완책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민주적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5일 날 중앙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는가에 대한 좀 부족함을 느끼는 당원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 분란, 또 다른 분란, 국민의힘.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하겠다. 당무감사위가. 그리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또 조사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뭐 간단하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극단적인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이건 보수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수당이라면 보수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고 보수의 기능이라면 우리 사회의 공통 합의가 진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주요 합의가 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 그리고 사회 틀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헌법의 주요 가치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와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극단적 극우의 모습으로 보수의 가장 큰 적이자 보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극우의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구조적 문제, 즉 당원들의 상당수가 통일교, 신천지 또는 극단적인 기독교 세력에 좀 오염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근데 또 그걸 이용해서 당권을 장악하려는 노력, 이게 결합되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노력? 조금만 더 설명을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극단적으로 강성 지지층을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은 완벽한 당권 장악의 목표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상 민주당을 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당내 반대 세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 당내 반대 세력이 누가 있을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없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작업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김종혁 전 대변인에 대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이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의 가장 주된 목적은 당권을 완벽히 장악하는 것, 그걸 위해 민주당과 정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걸 위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있고 그걸 위해 한동훈계에 대한 징계를 계속해서 강화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엔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라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축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는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중력이 약하고 동력이 약합니다. 아울러서 한동훈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도 비례의원들이 많아서 사실상 자생력이 거의 없고요. 또한 한동훈 대표 스스로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를 위해 충성하며 움직일 수 있는 의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어떤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기간 때 대선 후보를 자처했음에도 구체적인 미래 비전이나 정책 방향성이나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12.3 내란 이후에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작은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경향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중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력도 없고 동력도 약화되어 있고 한동훈계 자체가 뭐 비례의원 또는 힘이
충분치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분당도 못하고 축출될 개연성이 저는 크다. 그래서 뭐 장동현 대표가 원하는 모습으로 될 텐데 그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미래에는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월 3일 새벽에 아마 네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조인으로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법만 놓고 본다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법원에서 다 영장 기각을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이번에도 영장 기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박성재 장관도 영장을 기각해버리고 김건희 오빠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버리고 또 심지어 영장을 지금 다 발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법부 쪽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고려사항이 있나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심하게 영장 발부를 안 하는데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전 원내대표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장을 발부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두 번째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세 번째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입니다. 당연히 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내란 관련된 거니까요. 상당성에 관한 것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윤석열과 통화한 후에 우원식 의장에게 시간이 필요하니 의원들을 모을 시간이 필요하니 30분, 1시간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들어와서 무수기 직전인데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 소리가 없어요. 당사로 빼버리죠. 자, 그러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할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추단 가능한 거죠. 그런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해서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실무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기타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들이 이미 특검에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로지 법률과 법관의 공적 양심만 놓고 판단한다면 범죄 혐의의 중대성, 상당성, 도주, 인멸의 우려까지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발부되는 것이 저는 법적인 판단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상욱 의원께서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반론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2월 3일. 네. 한번 보죠.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한 주 상당히 많은 정책 일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여야 정치인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박진호 전 외교통상분과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12월 3일이 내일 모레, 맞죠? 내일 모레, 오늘 네, 12월 네, 1일이니까, 네. 그죠? 12월 3일이고, 좀 아까 마지막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이제 구속전 피의자 신분,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당일에 저는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예. 굉장히 이 엉망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냥 한동훈의 길과 추경호의 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경우는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고 홍철호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7분을 통화했습니다. 아마도 그 저변에 깔려있는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국회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아마 언질이 저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고민이 있었겠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역사적으로 떳떳한 결정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에서도 아마 영장에 저희들이 모르는 다른 제3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위원장. 저는 뭐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일단 현실적으로 그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이전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찰 측에서 충분히 혐의를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다툼의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 검찰의 혐의 소명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사실 하면은 통화 내역 같으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통화 내용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일단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내릴 그 현명한 결정은 당연히 그 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일단 뭐 주경호 지금 의원이 뭐 전 의원도 아니고 뭐 지금 현직 의원의 입장에서 사실상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의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또 어차피 그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보다도 더 엄하게 수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과연 이제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당연히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네. 전부 이제 상상하고 추론하는 거고, 사실 통화 내용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좀 들어가야 될 텐데, 첫째, 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영장 청구, 만약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할 거고, 그리고 이 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내란 재판부 얘기를 또 계속 할 거고, 이런 이제 언론의 예상인데 그 예상이 틀린다고 보세요? 아니요, 이제 진행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위헌정당 심판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해야 법무부가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하면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의 어떤 입장에서 아마 앞뒤를 좀 재봐야 될 거예요. 이게 당연히 위헌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분출구가 있을 것인데, 실제로 이제 그걸 했을 경우에 실제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계산을 좀 실제적으로는 해봐야 된다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갈 수 있는 그런 타격 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마 일방적으로 그냥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까지도 이제 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밀한 검토가 좀 있을 것이라 보고, 다만 이 어찌됐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렇게 그 계엄의 밤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저에는 이 계엄이 이미 선포됐고 지금 국회에서 이거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한 행위 자체가 이미 계엄을 했던 그 흐름 속에서 배신자로 내부에서 낙인 찍힐 수 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가 잡혀갈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였을 가능성도 좀 있다 보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긴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것이 그 정당 전체에 미쳤던 그 영향까지도 당연히 책임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정부까지 껴있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 예, 내란 전담 재판. 예, 그것도 당연히 예. 엄청난 힘을 받겠죠. 네. 힘을 받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지금 정책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선 위헌정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거와 이 영장 발부하고는 전혀 저는 다른 사안이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그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위헌정당 청구를 위한 그 절차를 바른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매우 정치적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왜? 영장 발부 자체가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지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결정문이 안 나왔어요.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고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위헌정당 심판을 제대로 청구하려고 하면은 저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 고단수지 그냥 영장 발부만 됐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정치적 자중수라고 생각합니다. 역풍. 네. 역풍이.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 그 박근혜 정부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때 그 정당 이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자유한국당. 아니. 그때 이제 위헌정당 그 심판했던 저 통신당이요. 그때도 보면은 그 통진당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뭐 당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고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역풍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있고 내란의 밤 그거를 그대로 그냥 옹호한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들로 구성된 지도부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주장은 역풍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재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의 고민은 좀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신청하기에는 실제로 어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럼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고 사실상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무서운 게 오늘도 보면은 최근에 뭐 지금 3대 특검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뭐 수사가 미진하다 해서 제2라운드 특검을 또 준비 중이고 또 내란 전날 뭐 종합특검이라 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합특검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수본에 대한 기능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사실상 뭐 위헌정당의 목소리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기회만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도 저는 국수본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 하도 많아가지고 뭐 국수본, 공수처 또 뭐 있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엔 간단했잖아요. 경찰, 검찰청, 검찰, 서울지방. 근데 요새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대통령이 12월 3일날 뭐 담화를 발표한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내용은 저는 큰 틀에서는 이제 제시되는 것이 국민 통합으로 가자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전제는 일단 내란 청산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그동안 국민들께서 쭉 뭐 지지해준 정당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산업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 보수의 공이 있는 거거든요. 뭐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최근에 대통령 역대 이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꽤 높잖아요. 인기도 높고 비록 독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국민들께서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틀거리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틀거리 윤석열 전 대통령 꽂히잖아요. 근데 이분을 지금 붙들고 국민의힘이 계속 그 동력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정확하게 결연을 하고 그래서 그걸 끊어내고 새로운 시대로 가자. 라고 하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도 사실은 전망이 뭐 한은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금 더 올린다고는 얘기하나 전반적으로는 특정한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데 말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민생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합되려면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여야가 그래도 함께 가는 모습을 그려가야 되지 않냐. 대통령으로서는 큰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내고 다만 이 지금의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부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비판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그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일단 뭐 계엄 1년을 이렇게 맞이한 상황에서 뭐 그 담화문에 여러 내용을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담화문에
계엄 청산과 내란 종식을 어떻게 마무리 짓겠다, 언제까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법부, 행정부,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결국은 사실상 사법부, 행정부 계속 이런 국정 불안정성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담화문에 반드시 본인들이 주장하는 계엄 청산이라든지 내란 종식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고 뭐 국정 성장 동력을 어떻게 다시 키우겠다, 그런 메시지가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당과 정부의 미묘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헌법 헌법 존중 TF인가 그런 거에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정책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종합특검, 이거 뭐 특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저 어렸을 때 종합선물 세트가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특검도 종합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특검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엄 관련된 내란 특검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 별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란 계엄과는 별개로 이 국정농단의 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확실하게 본인들 스스로가 단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니, 종합특검이라고 전 진짜, 그 단어 듣고, 아주 기발한 단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옛날처럼 종합선물 세트를 갖고 오나?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봐요. 네. 지금 당원 게시판 1년 전 얘기 지금 다시 나오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해당 행위겠죠, 그죠? 장동혁 대표를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단 2020년에 제가 이제 보좌관을 그만두고 공교롭게 제가 어떻게 보면 보좌관 출신으로는 여야 정당에서 좀 이례적으로 당무감사위원을 하고 또 곧 이어서 바로 윤리위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 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그 사안은 일단 두 개 사안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조사해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같은 수사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당무감사위원회가 어떻게 그런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조사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제 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은 당규를 충실히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필요한 경우 징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때 제가 이제 윤리위원회 할 때도 사실상 그때 당시에 좀 상당한 정치적 유명세를 날린 용어 중에 하나가 양도구역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감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사전에 냈냐. 누구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는 발언에 대해서 정당의 기강을 흐트리는 발언에서는 누구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이러한 우리 윤리위원회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하겠다. 근데 지금 사실상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같이 발언하는 사람이 그분 한 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했다라는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런 이제 징계 처분이 나왔을 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물론 본인이 결정한 문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아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법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징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조사의 권한이 있는 거고, 윤리위원회에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법부가 그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요.
그러한 후보군까지도 잘 고려해 볼 것이고 또 어쨌든 뭐 장동혁 그 지금 최고위원은 본인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당원 게시판에 논란에 대해서 자기가 일단락을 찍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당무감사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오히려 이 일단락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그 조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한가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에서도 그렇고 지금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뭐 이런 역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내부 투쟁의 골몰에 있고 한동훈 지금 축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시대에서 있었던 당 내에서 뭔가 어쨌든 당대표가 뽑히고 뭘 하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누군가는 정치적 힘으로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례를 계속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보수정당이 좀 한가하고 뭔가 좀 안 맞는 이 궤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과거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과거에 대변인 시절이었던 때가 있어요. 대선 때 그때쯤. 근데 그때 과천 상륙 작전 선관위에 검찰이랑 뭐 계엄군이랑 가가지고 선관위 들어갔을 때 사실상 헌법기관이 침탈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화하기 위해서 과천 상륙 작전이었다, 부정선거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징계를 받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그때 징계를 줬던 분들도 다시 다 지금 조사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판이에요. 지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역사의 순간에서 옳은 선택을 했던,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징계를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계엄을 옹호하는, 탄핵을 반대했던 그러한 목소리가 일목요연하게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모습 자체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꿈꿨던 보수를 완전히 뽀개버리고 있는 그런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로 뽀개버리려고 한다는데요? 뭐 그렇게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 그 지금 현재 장동혁 이제 지도부에서 보면은 지금 일단 국회 정치적 지형을 보시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면은 뭐 이제 조금 이후에 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뭐 대장동 그 항소 그 포기에 대한 뭐 국정조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오늘 뭐 저희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답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인, 참고인 뭐 그 여야 합의를 꼬투리로 치졸하게 합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러면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했으니까 네. 공표하게 1인 1표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2월 5일이죠. 중앙. 네, 11월 5일. 이제 네. 저도 중앙위원이라 저도 네. 뭐 만약에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투표를 할 텐데, 지금 대의원제 어쨌든 17대 1 정도의 뭐 표 차이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강원이. 예, 그래도 저는 영남과 강원도 이런 지역들에 대한 보정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당 지도부에서 내놓은 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2조에다가 그 취약 지역,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전략 지역 당원들의 어떤 목소리가 예,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예, 정치를 한다. 그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각급 위원회별로 꾸려지게 될 때 10%를 무조건 배정한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꾸려지면 1명은 무조건 영남 또는 강원도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게 발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려면 실제 투표만으로 모든 게 돼야 되냐. 그게 아니고 약간 배심원제 같은 거.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좀 모여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당력이나 당의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투입돼서 실제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체계, 그거를 좀 만드는 데까지도 당의 어떤 정책이 나아간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한 가지만 더.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물론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네. 외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 볼 때 이게 친명 대 친청의 소위 말하는 대결구도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물론 부정하시겠지만 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적하시겠습니까? 저는 제도는 한번 꾸려지게 되면 예. 영구히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그 반대적으로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유불리, 그 순간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1년 뒤에 무슨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년 뒤는 어떻게 하죠? 알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은 마치 뾰족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이 뭉툭해지게 되는 논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 동의할 수 없죠. 저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1인 1표제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 1인 관조적인- 1표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이제 논란을 보면은 어느 쪽이든 제가 봤을 때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1인 1표제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이제 표의 등가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무슨 보완책으로 무슨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 뭐 좀 이렇게 그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권리당원이 몇 배가 되니까 권리당원에 대한 뭐 가중치를 주겠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한들 표의 등가성이 1대1로 굳어지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뭐 지구당 부활해봤자 표의 등가성이 1대1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의 본질은 1대1로 어떻게 표의 등가성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만의 문제이지만 사실상 우리 여야가, 즉 우리의 국회가 지난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이 문제, 지금 현재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지만 우리 국회 여야가 한번 봤을 때는 이게 결국 선거구제 개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은 일단 수도권하고 지방을 보세요, 한번. 물론 이제 우리가 선거구를 이제 그 나누는 기준은 이제 인구로 되어 있지만 아니 뭐 어느 정부에서든지 나와서 하면서 뭐 전국 균형 발전을 주장하지만 아니 지방에는 뭐 시군구 5개, 뭐 4개의 국회의원 안 하고 서울은 구 하나의 국회의원 3-4명인데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면 그게 어떻게 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박 위원장님. 예. 강원도 지역 하나가 서울에 몇 배가 된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한 사람이 그거를 다 관리하는데 사실상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역할이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1대4, 1대5로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근데 그 기여를 여부를 떠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친명대 친청의 싸움이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잠깐만 너무 빠르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었은 지가 이제 6개월 조금 넘었는데. 아니 저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저는 레임덕이 이미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우선 내년 1월에 지금 사퇴한 최고위원에 대한 보궐선거 있어야 되겠죠. 또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겠죠. 또 그 이전에 뭐 아직도 이 당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김민석 총리 차출론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봤을 때 아니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기 대표를 논한다? 이미 저는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1대1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지금과 같이 1대1이 아닌 뭐 17대1로 간다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1대1로 원래는 20대1에서 17대1로 줄어든 이유가 결국은 권리당원들의 주장,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딸의 주장, 1대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1대1로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권리당원을 장악하고 있는 개딸의 이 당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민주적이냐? 1대1로 가는 거는 민주적이지만 모순적으로 그 결과는 오히려 민주당은 더욱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왜 모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1대1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대의원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5대5로 비율을 반영할 때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제가 있었던 이유는 지역별 보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원이 안 그래도 한국 정치의 정당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영남 당원이 많은 것이고 민주당은 호남 당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국 정당을 표방하려다 보니 그럼 호남에서 지지하는 인물만 계속 당대표가 되고 계속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보정할 수 있는 대의원제를 둬서 이른바 상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율을 5대 5로 그렇게 투표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이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자라고 모두가 1인 1표제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시 수도권과 호남 중심의 이 세력들이 미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국 정당에서 또다시 호남당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영남이나 강원도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한 취지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제들이 좀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확실하게 맞다라고 100% 확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취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에서 1인 1표제로 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해보고 만약에 반동이 오면 다시 바꿀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1인 1표제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민주주의의 어떤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민주당에서 좀 강화하는 것은 저는 지금 그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분석이 있어요. 당연히 펄쩍 뛰실 텐데 조국 혁신당 있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측이 있어요. 거기에 만일 명청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기한 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 장동혁 대표한테 가서 이거 엄청 세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조국 대표, 정청래 대표의 만남을 보고 그때 나눈 대화만을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불쾌한 이야기, 조국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불쾌한 이야기 제가 하나씩 꼽는다라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계엄 이후에도 치러진 그런 압도적인 대선에서 민주와 범민주와 범반민주의 격차가 0.9%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 이제 완화 조건이라든지 지금 이제 20석이라는 걸 좀 더 완화시켜서 결국은 자기 조국 혁신당도 교섭단체가 되게 될 수 있도록 과거에 정청래 대표 이전에 원탁회의를 통해서 합의했는데 이거를 좀 간접시켜달라.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당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합의 아니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점만 미뤄보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간에 선거만을 위한 통합이든 정치연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역구별 연대는 언제나 열려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대당의 연대 통합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면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만 두고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불가능 나왔어요? 저도 통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대는요? 네, 연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많이 가정이지만 네.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않지만 조국 대표가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에 어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연대는 가능하다. 연대는 가능하죠. 근데 이 조국혁신당에서는 상당히 많은 걸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어떤 걸 감수해야 될까요? 어쨌든 여론에서 민주당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내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 그걸 유일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호남에서 자체적 지지 동력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조국 대표가 만약에 광주시장 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국민 여론에서 광주 시민 여론에서 민주당 후보보다 더 나오는 어떤 득표 이게 경쟁력을 갖게 되면 실제로 자력을 호남 지역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걸 기화로 해서 민주당과 싸워볼 수도 있고 다만 여기서 전제돼야 되는 것은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지역 후보들의 당선을 도울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난의 나중에 후과가 굉장히 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 가면서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합당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합당 가능성은 내년 3년이 뒤에 있을 총선 앞두고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 그건 하나의 예죠. 광주시장 나오는 거.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해본 만약에 거죠? 진짜 그렇게 돼서 여론이 높게 나오면 만약 부산의 빈 지역구에 나가면 부산은 안 됩니다.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지역구라도 그거는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보궐선거 판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출마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에 의해서 더 좋은 서비스,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남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부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는 어부지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주진영에 안 좋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이건 이렇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이번에 지방선거 말고 보궐선거 같은데 좀 어떻게 재보궐에 나갈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본인이 사실상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천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에서 그거는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경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많이 뭐 저거 되면 당에서 앉을 수가 없다. 네. 근데 그 전에 축출될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표정이 우리 박 위원장이 표정이 묘한데 이 표정 속에 녹아 있는 의미가 뭘지 아주 궁금해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당원권 뭐 징계라든지 뭐 제명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사실상 이제 공천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모처럼 문제를 이렇게 키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간파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저의 내피셜에 불과하지만 뭐 순전한 저의 내피셜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비슷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징계는 하지만 공천을 받을 수 치명상은 안 준다 이거죠? 문은 열어놨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를 들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제 지방선거 6월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뭐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공천이 이제 뭐 이루어지기는 뭐 4월 중순부터 이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징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공천 시기보다 그 징계가 앞에 끝나게끔 하면은 공천의 기회는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준석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판을 더 키우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도 유리하고 그래서 오히려 축출을 되고 그리고 영남 지역의 어딘가에 오히려 무소속으로 그냥 확 출마해버려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게 정치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내부에서는 도저히 한동훈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기류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안 자체를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사안과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게 오늘 얘기한 게 일종의 이제 뇌피셜도 있고 또 분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바로 여러분들 몫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